빵 몇 판 팔아봤자 뭐하냐? 남편의 차가운 말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은아는 손에 묻은 반죽가루를 털어내며 가게 문 앞을 바라봤어요. 붉은 도장이 찍힌 재개발 철거 예고 통지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올렸던 30년이 빵 몇 판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비밀들, 그리고 그 비밀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 앞에서 은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반죽은 시간이 지나야 부풀어 오릅니다. 때로는 무너뜨려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 이야기는 부산의 한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부산 남천동의 작은 베이커리 은모래빵집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은아는 묵직한 앞치마를 두르며 오늘도 어김없이 반죽통 앞에 섰어요.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의식이었습니다. 밀가루 봉지를 찢는 소리, 차가운 물이 가루와 만나는 순간, 그리고 손끝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변화. 하지만 오늘 새벽은 달랐습니다. 가게 문 앞에 붙어 있는 낯선 종이 때문이었어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는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은하는 반죽 손을 잠시 멈추고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재개발 강제 철거 예고. 글자 하나하나가 은하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손에 묻은 반죽가루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가루들이 공중에서 춤추다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어요. 은하는 다시 반죽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재개발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될까? 특히 매일 아침 8시에 찾아오시는 김할머니가 걱정되었어요. 80이 넘은 할머니에게 이 빵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의 공간이었어요. 오늘도 맛있는 빵 하나 주세요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5시가 되어서야 박상도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도는 대답 대신 담배를 물었어요.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은하는 놀랐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평소와 다른 상도의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재개발 통지서 봤어요? 은하가 다시 물었습니다. 봤지. 상도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듯 말했어요. 빵 몇 판 팔아봤자 뭐하냐.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은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빵 몇 판. 30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정성스럽게 구워온 빵들이 그에게는 그저 몇 판에 불과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30년 동안 읽어온 건데.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읽어온 게 뭐가 있다고? 상도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 좁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밀가루나 만지고 있는 게 자랑스러워. 은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함께 읽어온 것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이젠 코인으로 벌 때야. 상도가 갑자기 흥분하며 말했어요.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런 구식 장사하고 있어. 코인이요? 은하가 되물었습니다. 암호화폐 말이야. 요즘 그걸로 대박 나는 사람들 많다고. 상도의 눈에 이상한 광기가 서렸어요. 몇 달만 투자하면 이 빵집 100개는 살 수 있어. 은하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도가 말하는 투자라는 것이 위험해 보였어요.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여보, 우리에겐 이 가게가 전부예요. 위험한 일은. 은하가 말하려 했지만 상도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위험? 지금 이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재개발로 쫓겨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상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은하는 상도의 변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예전에는 함께 가게를 꾸려가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손님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은하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님, 어차피 다 흩어질 건데 뭘 걱정해. 상도가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말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면 더 좋은 손님들이 올 거야. 은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할머니, 매일 아침 들르는 회사원들, 아이들과 함께 오는 젊은 엄마들.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상도는 쉽게 포기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첫 손님은 김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소금빵 하나만 주세요. 평소와 같은 환한 미소였어요. 은하는 빵을 포장하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를, 가게를 닫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은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조금 피곤해서요. 은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나간 후 은하는 혼자 가게에 서 있었습니다. 상도는 어디론가 전화 통화를 하러 나갔어요. 조용한 가게에서 은하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남천동 앞바다가 보였어요. 평소라면 위로가 되었을 바다였지만 오늘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거대한 어둠처럼 느껴졌어요. 은하는 싸늘한 직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개발 통지서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도의 변한 모습, 그가 말하는 위험한 투자, 그리고 그의 눈에 서린 이상한 광기. 모든 것이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는 다시 반죽통 앞에 섰어요. 오늘도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젠가는 이 어려움도 지나갈 거라고 믿으며
오전 10시 아침 손님들이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은하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오늘 매출을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하루 운영비는 나올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진열장에는 아직 팔리지 않은 빵들이 남아 있었어요. 상도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검은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가방이었어요. 언제부터 가지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싸 보이는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여보, 점심 뭘 드실래요? 은하가 물었지만 상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두꺼운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상당히 무거워 보였어요. 상도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빨간 글씨로 된 서류들이었습니다. 독촉장, 최종 통지서, 법적 조치 예고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도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고. 보여줄게. 은하가 다가가서 서류들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출 독촉장,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담보 설정 계약서였어요. 모든 서류에 이은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제 이름이?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코인 투자할 때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상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손실이 나니까 더 투자해야 했고. 은하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의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힌 것은 이 빵집뿐만 아니라 집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은하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아니, 정확히는 재작년 겨울부터였나. 상도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돈이었는데 계속 손실이 나니까. 은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작년부터라면 거의 2년 동안 자신 몰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가정 경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코인 물린 거, 이거로 막으면 돼. 상도가 마치 별일 아닌 듯 말했어요. 어차피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다 해결될 거야. 내 이름을 왜 팔아먹어? 은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게 안에 울려 퍼진 은하의 외침에 상도는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치켜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지. 책임도 같이 져야지. 상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나도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뭘 그렇게 따져? 은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집과 가게를 담보로 잡아놓고도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남편이 낯설기만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어요? 은하가 따졌습니다. 상의하면 뭐해? 어차피 반대할 것 뻔한데. 상도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자들은 이런 거 몰라.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은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것도 모자라 여자들은 몰라라고 말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이자라도 계속 갚아야지.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해. 상도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다행히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거야. 하지만 은하는 재개발 보상금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보상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설령 보상금이 나온다 해도 이 엄청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상도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번 주에 또 투자할 게 있어. 확실한 정보니까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은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또 투자 이야기를 하다니요. 여보, 정신 차려요. 이미 이 정도인데 또 어떻게. 이번엔 다르다고. 상도가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내 친구가 확실한 정보를 줬어.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모든 게 해결돼. 은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도는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큰 도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빚 독촉장과 담보 설정 서류들이 맴돌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빚을 진 채무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핸드폰으로 서류들을 사진 찍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최미영에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영은 노무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문자와 함께 사진들을 보내면서 은하는 적었습니다. 미영아, 급한 일이 생겼어. 이 서류들 좀 봐줄 수 있을까? 남편이 내 이름으로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하야, 이거 심각한 문제야. 내일 당장 만나자. 미영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하는 마침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상도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잠자리였지만 은하에게는 전혀 평화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싸워야 할 것 같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창밖으로 남천동 앞바다가 보였어요. 깊은 밤의 바다는 검고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요. 주말 오후,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빵을 사러 들렀어요. 아이들은 진열장 앞에서 어떤 빵을 살지 고민하며 즐거워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선택을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재개발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아쉽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잘 되길 바라요. 민수 아버지가
카네이션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하는 간신히 대답했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재개발 이야기는 이미 동네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하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새로운 곳 정하셨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빚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후 3시쯤 손님들이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은하는 사용한 접시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예쁜 도자기 접시들을 조심스럽게 씻어서 선반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접시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마도 비누 거품 때문이었을 겁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쨍그랑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가게에 울려 퍼졌어요. 은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닥에는 하얀 도자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뒤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도가 소리에 깨어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던지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뭔 소리야? 상도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접시가 깨졌어요. 미안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상도는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하는 짓마다 재수 없어. 은하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실수였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다시 사면 되잖아요. 은하가 변명했지만 상도의 화는 더욱 커졌어요. 실수? 요즘 당신 때문에 집안이 뒤죽박죽이야. 상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빚 독촉장 받은 것도 당신 탓이고 재개발로 가게 날리는 것도 당신이 제대로 안 해서야. 은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빚을 진 것은 상도였는데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당신이 평소에 가게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상도가 계속 소리쳤어요. 맨날 빵만 구우고 경영은 생각도 안 하고. 은하는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온 자신을 이렇게 매도하는 남편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은하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목소리 높이지 마. 상도가 더욱 격하게 소리쳤어요. 내가 이 집 가장이야. 그 순간 은하는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은하는 못 견디겠다는 듯 상도를 밀쳤습니다. 가장이면 가장답게 행동하세요. 상도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뒤로 휘청거리다가 냉장고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도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 은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상도는 잠시 기절한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리에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은하는 당황해서 상도를 흔들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몇 분 후 상도가 깨어났습니다. 머리를 만지더니 피를 확인하고는 은하를 노려봤어요.
이 미친년이 날 죽이려고 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친 데는 없어요? 은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상도는 일어나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제 당신 본성이 나오네. 여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남편을 폭행한 거지. 상도가 은하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폭행범 되는 거야. 은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분명 자신이 먼저 손을 댔지만 그것은 상도의 지나친 폭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상도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앞으로 내 말에 토달지 마. 상도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투자건도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은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실수로 상도를 다치게 한 것이 이렇게 큰 약점이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상도는 이것을 빌미로 자신을 더욱 억압하려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은하는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웠어요. 작은 조각들이 구석구석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각 하나하나를 줍는 동안 은하는 생각했어요. 이 접시처럼 자신의 인생도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숨겨진 빚, 재개발로 인한 가게 폐허, 그리고 오늘의 폭력 사건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깨진 것은 다시 맞출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상도는 머리에 밴드를 붙이고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때때로 은하를 째려보며 승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하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오늘의 일은 분명 자신의 잘못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당할 수는 없었어요. 밤늦게 은하는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꼭 만나자. 더 이상 못 참겠어. 창밖으로 남천동 앞바다가 보였어요. 밤바다는 어둡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파도가 세게 치고 있었어요. 마치 은하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깨진 접시의 마지막 조각을 주우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무엇이 끝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도는 여전히 머리 부상을 빌미로 은하를 압박했습니다. 내가 다친 게 누구 때문인데 그런 식으로 말해. 같은 말로 은하의 입을 막았어요. 은하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화요일 오후 상도가 외출한 사이 은하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상도가 두고 간 검은 가방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요즘 상황이 워낙 이상해서 궁금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또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빚 독촉장이 아니었어요. 호텔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이나 되었어요. 은하는 영수증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 몇 달 동안의 것들이었어요. 모두 부산 시내의 고급 호텔들이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어요. 하룻밤에 몇십만 원씩
쓴 흔적들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을까? 은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수증들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분홍색 편지지에 여자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민수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다음에도 예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지영이가. 은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메모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 오빠, 사랑해요라는 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모지 뒷면이었어요. 젊은 여자와 상도가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도는 활짝 웃고 있었고, 여자는 상도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둘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은하는 주저앉았어요. 빚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이제 불륜까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상도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은하는 황급히 메모지와 영수증들을 가방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상도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하가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상도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상도는 가방을 확인하더니 은하를 노려봤어요. 내 가방을 뒤진 거야? 우연히 봤어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이가 누구예요? 상도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오히려 당당해졌어요. 그래, 맞다. 알면 어쩔 건데? 은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들키고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남편이 낯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그 30년이 뭐가 의미가 있었다고? 상도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맘날 빵이나 구우면서 여자로서의 매력은 언제 보여줬어? 은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바친 것들이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지영이는 나를 이해해줘. 상도가 계속 말했어요. 나의 꿈도 지지해주고 투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줘. 그래서 제 이름으로 빚을 지면서까지. 은하가 간신히 물었어요. 그건 다른 문제야. 상도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나 떠나면 내가 이 빚 다 떠안아야 해. 그것도 알고 있지? 은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불륜을 들키고도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빚을 빌미로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공동 책임이니까. 상도가 아는 척하며 말했어요. 이혼해도 빚은 반반이야. 은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미영에게 매달렸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은하야, 이건 정말 심각해. 미영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법적으로 다 끊어내야 해. 더 두면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려. 하지만 빚은 어떻게 해요? 은하가 울먹였어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 위임장 남용으로 다툴 수 있고 불륜도 증거가 있으니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져. 미영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정말 가능해요? 물론이야. 하지만 은하 너가 정말로
끝낼 마음이 있어야 해.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불륜과 배신, 그리고 협박까지.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금요일 오전, 은행 협상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은하는 미영과 함께 은행에 갔어요. 대출 담당자 앞에는 상도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대출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상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상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동의했던 사항들이니까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하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저는 이런 대출이나 담보 설정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상도가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부부가 함께 결정한 일인데.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제로 부인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가 많지 않네요. 미영이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차입이고 배우자 동의 없는 담보 제공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도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내가 이 집 주인이야. 가장으로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담당자가 말하려 했지만 상도가 책상을 치며 가로막았어요. 법적으로? 웃기지 마. 상도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내 아내가 내 결정에 토달 권리가 어디 있어? 다른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창피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여보, 진정하세요. 은하가 말했지만 상도는 더욱 흥분했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상도가 일어서며 고함쳤어요. 다 내 뜻대로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담당자가 보안요원을 부르려 하자 상도는 더욱 격해졌어요. 이 은행도 내 편이 아니구나. 좋아. 다른 곳에서 돈 빌려서 다 갚아버릴 거야. 그 순간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이혼하겠습니다.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상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이혼해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은하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어요. 30년이면 충분해요. 상도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혼? 좋아. 상도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은 반반이야. 빚도 반반이고.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불륜과 횡령이 있었으니 재산 분할에서 분리하실 겁니다. 불륜? 횡령? 상도가 당황했어요. 증거가 있어? 은하가 가방에서 호텔 영수증과 지영이의 메모를 꺼냈어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위임장 남용으로 제 이름을 도용한 것도 횡령에 해당합니다. 미영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매우 불리할 겁니다. 상도는 급하게 말했어요. 은하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0년 동안 저를 뭘로 봤는지 이제 알겠어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업자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였죠. 그게 아니야. 이제 그만해요. 은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어요. 상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악을 썼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해보죠. 은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30년 동안 혼자 해왔는걸요. 은행을 나오면서 미영이 은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잘했어. 시원하다. 저도 시원해요. 은하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후련할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은하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김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밝아 보여요? 할머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은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은하는 빵을 포장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은하는 새벽부터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사용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으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혼 서류 접수 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김할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오셨어요. 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은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아쉬워했지만 은하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오전 9시 굴착기가 도착했습니다. 은하는 가게 앞에 서서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판이 떨어졌어요. 음모래빵집이라고 적힌 오래된 간판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은하가 중얼거렸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야. 돌아보니 상도였어요. 한 달 만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왜 왔어요? 은하가 차갑게 물었어요. 이혼은 취소하자. 상도가 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은하는 한숨을 쉬었어요.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아직 이혼이 성립된 게 아니잖아. 상도가 매달렸어요. 그 순간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은하야, 이혼 판결문 나왔어. 미영이 기쁘게 소리쳤어요. 완전히 끝났어. 상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벌써? 재산 분할도 은하 쪽에 유리하게 나왔어. 미영이 계속 설명했어요. 불륜과 횡령 증거가 결정적이었어. 은하는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자유를 선언하는 증서 같았습니다. 은하야, 제발. 상도가 다시 매달렸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때 경찰차 소리가 들렸어요. 2대의 경찰차가 철거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박상도 씨 맞으시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상도가 당황했어요.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추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은하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 과정에서 상도의 다른 범죄들도 드러난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상도가 소리쳤어요.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상도는 은하를 노려봤어요. 은하, 내가 날 완전히 망쳤구나.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은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후회하게 될 거야. 상도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은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현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박수를 쳤어요.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민수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이제 진짜 자유네요. 김할머니도 기뻐하셨어요. 은하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은모래빵집이 있던 자리에는 벽돌과 나무 조각들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은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하가 무너진 건물을 보며 말했어요. 미영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용기 내기 쉽지 않은데. 저도 놀라워요.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은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5분 손잡이 하나를 주었어요. 기념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의 상징 같았어요. 이제 뭘 할 거야? 미영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하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은하는 5분 손잡이를 보며 웃었어요. 끝이었지만 동시에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58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어요. 1년 후 서울 마포구의 작은 카페 겸 베이커리 새벽 반죽에서 은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과 보상금으로 새롭게 시작한 가게였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소금빵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갈고 닦은 레시피거든요. 은하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가게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의 한 구절이었어요. 원고 이은하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은하가 직접 써넣은 문구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미영이 들어왔어요. 은하야, 장사 잘 되네. 응, 요즘 정말 바빠. 은하가 기쁘게 말했어요. 혼자 하는데도 전보다 훨씬 좋아. 그럴만하지. 이제 모든 수익이 네 거니까.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카운터 옆에는 또 다른 액자가 있었어요. 부산 김할머니가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저도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용기를 내셨구나. 은하가 뿌듯해했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를 정리하며 은하는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상도에게서였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은하는 잠시 메시지를 보다가 삭제해버렸어요. 답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과거였으니까요. 새벽 반죽 카페에 마지막 불을 끄기 전 은하는 내일의 반죽을 준비했어요. 밀가루와 물이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 은하가 반죽을 치대며 중얼거렸어요.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 같았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이은하로서의 삶말이에요.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은하는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반죽이라는 글씨가 따뜻한 불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간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내일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반죽을 해야 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반죽은 시간이 지나야 부풀어 오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58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제대로 된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맛있는 빵을 구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며 은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반죽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은하님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새 출발을 하는 이은하님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